우리는 종종 정치권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놓고 일전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원자력의 위험성과 원자력은 RE100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의견, 다른 한쪽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싼 생산 가격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성향은 성향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에너지 정책들에 관련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려 합니다. 최종 결론은 개개인의 철학이나 현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스스로 내시기 바라며, 다만 이해 당사자나 정치인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먼저 작년 9월 2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힌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남 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에서 2022년 한국전력이 구입한 전력이 13만 9,610MWh에 있는데, 이때 지불한 비용이 615억 원이었으므로 킬로와트아워당 전력 단가가 440원으로 킬로와트당 52원인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8배나 높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남부발전이 제출한 자료로 인위적인 허위 데이터를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반대 진영의 주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민주당의 양이원희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를 보면 국내 태양광 발전의 경우 킬로와트아워당 142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무경 의원이 자료에 제시한 킬로와트아워당 단가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킬로와트아워당 52원인 원자력에 비해서는 여전히 3배 높은 단가입니다만 8배라는 주장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번에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2021년에 제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원자력의 경우 킬로와트아워당 발전 단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52원이 아니라 9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발전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2배가량 높은 발전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9월 반박 자료를 내놓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에는 이미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자로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처리 단가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자료들이 제시하는 발전 단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는 그때그때의 집권 정당의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각 정치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내놓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체 무엇이 맞는 이야기인지를 알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들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대한민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 단가가 제일 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들의 복잡한 주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양쪽에서 각각 주장하는 태양광 발전 단가는 막대의 크기로 나타낸 바와 같이 3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의 논리에 의하여 발전 단가가 내려가기 마련인데, 거의 100배 차이 나는 규모에서 오히려 대규모 태양광 단지의 발전 단가가 높다는 사실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남에 위치한 100MW급 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가 설치되어 구름 없이 맑은 날 기준으로 약 3시간가량의 발전량을 저장할 수 있어서 그 전력을 필요에 따라 야간에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한 국가의 전력 생산 포트폴리오에서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ESS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ESS가 설치되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력을 3시간 발전량이 아닌 극히 일부 저장한다는 가정을 할 때 태양광 발전 단가는 두 의원이 언급한 발전 단가들 사이 어디엔가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격 이슈 때문에 전 세계에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947GWh 중 2차 전지를 이용한 ESS에 저장될 수 있는 용량이 56GWh에 불과합니다. 즉 발전량의 6% 미만만이 백업 파워로 저장되는 것이 현실이며,
저장량을 증가시킬 경우 그 비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한 발전 즉시 별다른 저장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여기에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2차전지 대신 양수발전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삼원계 2차전지 대신 LFP 계열의 2차전지, 더 나아가서는 소듐 아이온 2차전지 적용을 통하여 ESS가 차지하는 단가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 결론은 태양광 에너지의 도입은 대한민국 전력 생산 단가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증가분은 태양광 에너지 확대와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ESS 도입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폭이 가속화되며 이것은 고스란히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 역시 불보듯 뻔한 사실이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어떤 에너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에서 한 발 물러나서 글로벌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한 자료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발전 방식별 에너지 단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들이 발표한 데이터 중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발전 단가를 1달러당 1,300원으로 환산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별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입니다. 역시 원자력 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하여 월등합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가장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태양광의 거의 반값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는 해상 풍력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단가가 가장 높은 신재생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급 해상 풍력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누적 설치된 국내 태양광이 2.5기가와트아워에 불과한 것을 비춰볼 때 그것의 5배 이상 규모인 대규모 사업이며 약 1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력 생산 단가가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높지만 세계 각국이 해상 풍력 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반하여 대한민국은 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매스컴과 시민단체들의 비판,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까지 도입하겠다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적 압박이 이런 발표를 야기시킨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개개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현황을 파악한 후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단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은 육상 풍력으로 킬로와트아워당 단가가 52원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육상 풍력 단가인 147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단가를 나타내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비교하여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육상 풍력 다음으로 낮은 태양광 발전 단가를 대입하여도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전력 생산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57원에 불과하므로 이건 역시 대한민국 대규모 태양광 단지 생산 단가인 킬로와트아워당 126원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발전 단가 중 가장 낮은 원자력 발전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태양광이나 육상 풍력에 비하여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만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럽과의 비교는 어떨까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전 방식별 생산 단가를 막대기의 높이로 비교해 보면 앞줄에 표시된 유럽의 모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 역시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낮은 가격이며 이들의 육상 풍력 발전 단가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에 맞먹으며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 상대로 떠오른 중국과의 비교입니다. 이미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 등장과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제품에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유럽과 큰 차이가 없으며 역시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태양광 역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단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탄소 중립을 위한 RE100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전기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가져간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자면 양극재 생산 비용의 20에서 30%가량이 전기값이 차지하고 있으며 2차전지 생산 비용의 15%가량이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므로 전기값을 2배가량 더 지출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해야만 한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이 발전 단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여전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 선정에도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은 채 10%가 되지 않기에 세계 평균 30%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쫓아가야 할 이유는 없으나 확실히 신재생 에너지에 너무나 무심해온 것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할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내수에 힘입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조차 없이 세계와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련 포트폴리오 변화에서 가장 확실하게 발생할 사항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장 네거티브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석탄 발전의 폐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연간 발전량의 3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될 석탄 발전이 차지했던 분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느냐 아니면 원자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비율이 크게 변하겠지만 당연히 하나에 몰빵하기보다는 적절한 비율로 배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문제는 신재생이든 원자력이든 상관없이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 등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